네, 안녕하세요.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결절성 경화증에서 효과적인 발작 조절 관련돼서 오늘 온라인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세미나 아마 오늘 두 번째이고요. 오늘 아마 천천히 그 환자나 보호자분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 세미나는 저희가 지금 한국형 결절경화증 코호트 구축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건희 소아암 희귀 질환 지원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한국인 그런 결절경화증 환자들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프로젝트로서 27년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 18개 대학병원이 네트워크를 해서 여러 임상정보 및 유전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요. 추후에 한국인 환자에 특화된 임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사업 참여 관련돼서는 각 기관의 담당 교수님들께 진료를 보시면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진료 시에 연구 참여 동의를 해주시면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레오노트 앱을 통한 설문조사도 진행을 하고 매년 정보 업데이트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코호트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요 관련돼서는 각 진료실에 이런 결절경화증 연구 안내라고 하는 리플릿을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이런 레어노트 앱에 대한 정보를 들어가서 실제 설문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세미나인데요. 지난 7월 2일 날 충남대학교 병원 강준원 교수님과 이 결절경화증의 진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결절경화증의 진단은 임상적인 증상을 가지고 진단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유전자 이상을 가지고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진단 기준들은 뭐 피부나 또는 뇌 또는 신장, 심장, 폐 등에 생긴 그런 증상들 중에 떤 것을 갖고 있는지 그 주 진단 기준과 부 진단 기준으로 나눠서 진단을 하게 되고요. 유전 진단 기준은 TSC1, TSC2 유전자의 병적 돌연 변이를 확인하면 임상 증상과 상관없이 확진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되지만 약 10에서 15% 정도는 유전자 변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그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저희 그 대한소아신경학회 그 일반인 페이지라는 곳에 가시면 저렇게 동영상 탭에 이전에 저희가 했던 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으므로 같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은 결절경화증에서 이제 효과적인 발작 조절에 대해서 분당 서울대병원 조재수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교수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소아신경과 진료를 하고 있는 조재소라고 하고요. 오늘 충북대병원 김전수 교수님과 함께 결절교화증에서 효과적인 발작 조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간단하게 약물치료, 수술치료, 발병 전 약물치료 이런 것들이 최신 지견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 연구가 되고 있는지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요. 저희가 사전에 아마 등록을 할 때 사전 질의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걸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또 그 사전 질의 응답을 하면서 관련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결절경화증과 뇌전증에 대해서 네. 한 뭐 5분? 아, 5분. 5분 너무 네, 네. 짧은가요? 아, 네. 네, 좀 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결절경화증은 굉장히 그 뇌전증의 빈도가 높은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아까 김종석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신 대로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가 일단 90% 정도 되고 한 10% 정도는 유전자 변이가 안 나온다고 되어 있지만 아마 현대 과학이 못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TSC1, 2 내지는 그거랑 관련된 어떤 유전자가 변이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결절경화증이 생긴 환자들은 머리 이제 MRI를 보면은 튜버, 결절이라는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하고 과연 그 결절 자체가 뇌전증을 일으키냐 아니면은 이런 유전자 변이들이
생김으로써 뇌의 어떤 기능이 떨어져서 뇌의 기능이 변화가 돼서 뇌전증이 생기느냐 이런 것들은 아주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환자들에 따라서는 이 결절들이 모여 있는 부분이 뇌전증의 포커스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 관점에서 좀 결절경화증과 뇌전증은 개개인별로 좀 진료를 해야 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얘기를 듣고 요거에 맞춰서 또 담당 선생님과 자세하게 환자 상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의해 가시면서 이제 치료를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어, 천천히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결절경화증 같은 경우는 한 85% 정도가 뇌전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MRI 아마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결절들이 이렇게 하얗게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보호자분들이 아마 걱정하시는 게 진단이 되면 연축이 생기는지 부분 발작하는지 이런 것들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영아 연축이 한 40% 정도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고 60% 정도 부분 발작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부분 발작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한쪽에 어떤 특정 부위에 이제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하는 걸로 시작을 격려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환자를 부모님들께서 이제 발작을 보게 되면은 부분 발작으로 시작해서 전신 발작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른쪽 팔을 까딱거리는 걸로 시작을 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이제 발견됐을 때는 전신을 다 떨고 있는 이런 발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 결심 발작, 의식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리는 발작이라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전신 발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꼭 어떤 뭐 연축이 생긴다, 부분 발작이 생긴다 이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발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은 꼭 비디오로 찍어서 담당 선생님께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처음에 뇌전증으로 진단되지 않고 뭐 심장 초음파를 했는데 뭐가 발견돼서 나중에 뭐 그 뇌전증 발병 전에 결절경화증이 진단이 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주로 2세 이전에 발견되는 경우가 2세 이전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뇌전증 이전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뇌전증이 있을 환자들은 2세 이전에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변이가 TSC2의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뇌전증의 발병률이 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또 아마 많이 저희가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결절경화증이 있고 이제 뇌전증이 이제 발병을 해야 되면은 약을 꼭 먹어야 되는지, 뇌전증을 꼭 조절해야 되는지, 먹으면 뭐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항상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연 뇌전증 이 발작을 조절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발작만 조절되는 것인지, 이거를 조절하면은 발달 지연이나 지능 저하가 좀 예방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이런 연구들에 의하면 직접적으로 이거를 뭐 발작을 조절하는 게 발달 지연과 지능 저하에 완전히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런 증거는 현재로서 없습니다. 하지만 되게 중요한, 반대로 근데 얘기했을 때, 발작을 잘 조절한 환자들, 그러니까 발작이 없이 잘 지내는 환자들이 지적장애 빈도가 일단은 적은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직접적으로 이게 연관이 있다. 이런 증거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환자분들께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작을 조절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런 발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약의 부작용을 걱정하기보다는 발작을 조절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것이 이제 약물 치료.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이 쓰시는 것이 아마 비가바트린일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연축에서 가장 잘 듣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이거는 딱 연축으로 진단이 되고, 결절경화증으로 진단이 되고, 그 환자에서 연축이 나타났을 때 비가바트린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약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세포를 그러니까 뇌신경에서 세포를 진정시키는 신호를 보내는 세포에서 가바라는 물질이 이제 머리에서 뭔가를 진정시키는 물질인데 요게 뇌세포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가바 트랜스아미네이즈라는 이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머릿속에서 가바라는 물질의 농도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높게 유지가 되도록 해주는 약물입니다. 아마 이것도 이제 담당 선생님께서 항상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썼을 때는 비가바트린은 시야 결손이 생기는 게 잘 알려져 있는 부작용이고, 이거는 한번 생기면은 좀 비과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꼭 시야 검진을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때는 꼭 담당 선생님과 비가바트린으로 인해서 얻는 이득과 이걸로 인해서 얻는 손실들, 이런 것들을 잘 따져가면서 장기 복용을 할 때는 꼭 계획이 필요합니다. 아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약물들을 다 쓰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비가바트린으로 그러니까 그 연축의 경우는 비가바트린을 많이 쓰겠지만은 부분 발작이나 다른 전신 발작, 뭐 결심 발작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약들을 쓰게 되는데 아마 익숙하신 약들이 많을 겁니다. 뭐 레베트리세탐, 케프라, 발프롤 에시드, 올필, 라모트리진, 뭐 옥스카바제핀, 토피라메이트, 클로바잠, 라코사마이드, 페람파넬, 뭐 아주 심한 경우는 카나비디올을 쓰기도 하고요. 근데 또 많은 환자분들이 또 케톤 시기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이제 우측에 나열을 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이런 것도 이제 어떤 것들이 더 좋다. 사실 이런 것들은 딱 정해져 있는 건 없고 그 환자의 그 뇌파 상태, 환자의 발달 상태, 그리고 경련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그리고 경련의 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약물을 선택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약이 딱 좋다, 어떤 약을 써주세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마 담당 선생님께서 그 환자 상태를 보시고 제일 잘 맞는 약을 아마 골라주셨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또 케톤 시기도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케톤 시기가 또 완전히 100% 케톤 시기가 아니더라도 모디파이드 에킨스라고 해서 한 단계 낮춰서 조금 더 적용이 쉬운 케톤 시기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난치성 뇌전증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제 케톤 시기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또 이제 이 TSC로 인한 유전자 변이로 인한 이제 그 질병 생태가 에브롤리무스에 잘 반응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엠토를 이니비션하는 그 에브롤리무스로 잘 반응할 것으로 저희 예측을 하고 있어서 에브롤리무스를 쓰는 것이 과연 뇌전증 조절에 도움이 될지 이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아주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은 에브롤리무스만 쓰는 것은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절성 경화증 환자에서 난치성,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약물을 썼는데도 뇌전증이 잘 조절되지 않고 뭔가 경련을 많이 하는, 발작을 많이 하는 친구라면은 보조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약물에 추가해서 에브롤리무스를 쓰면은 이제 발작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뭐 아주 난치성 뇌전증에서는 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에브롤리무스를 이제 발작 조절만을 위해서 쓰는 데에는 보험의 문제가 있어서 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쓰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한 가지 약제로 조절이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뇌전증 수술인데요. 이제 특히 이제 결절성 경화증 환자들은 이 결절들이 모여 있는 어떤 특정 부분이 발작의 원인인 경우가 빈도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환자마다 다 너무너무 달라서 뭐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담당 선생님께서 아마 환자의 그런 발작의 포커스가 뚜렷하게 어떤 해부학적으로 어떤 위치에 딱 있고 요거를 떼면 굉장히 이 환자의 발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다면 수술적인 치료도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수술 기법이나 이 수술을 어느 부분을 뗄지, 얼마큼을 뗄지, 얼마큼을 떼면 장애가 최소로 남을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다양한 테크닉들의 개발들이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 뭐 비해서 훨씬 더 치료 효과가 좋고 부작용도 적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권유를 들으셨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미주신경 자극제라고 해서 이것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거는 가슴팍에다가 어떤 배터리를 넣고 센서를 넣은 다음에 목으로 가는 미주신경에 이제 요걸 자극하는 전극을 심어서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기도 하고 뭔가 신호가 애가 경련을 심하게 하면은 여기다가 뭐 센서에다가
작동기를 이렇게 부착을 해가지고 조금 더 강력한 신호를 줘서 경련을 멈출 수 있게 하는 그런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수술법도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배짱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런 치료들을 빨리빨리 하면은, 그러니까 발작이 발생하기 전에 치료들을 하면은 뇌전증도 줄고 혹시 발달도 좋아지는가 이런 것들은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의사들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런 뇌전증 연구, 이 투베로스클로시스 결정경화증에 이런 병태 생리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을 줄 수 있는 에브롤리무스를 애초에 진단 당시에 아무런 증상이 없을 때 투약을 하기 시작하면은 혹시 발병이 줄고 뇌전증이 줄고 발달이 좋아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저희도 하고 있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상 이게 과연 안전한가?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가 진행이 돼서 안전한 것으로 발표가 돼서 이상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내년에서 내후년 정도에 1차적으로 도움이 얼마나 됐는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진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레지스트리와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잘 등록이 돼 있고 국내 몇 명의 환자가 어떤 것들로 이제 고생을 하고 있고 이런 근거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야지 사실 저희도 이런 연구에 참여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환자분들의 레지스트리를 작성하는 거니까 이거를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이고, 긴 시간 네. 길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어쨌든 뭐,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보니까는 이제 보호자분도 계시고, 또 요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리 이제 받았던 사전 질문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조금은 나름대로 카테고리를 좀 만들어가지고 질문을 모아봤는데요. 거기에 이제 답변을 저희가 적절히 섞어가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증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확률이 궁금합니다. 어떨까요? 그래서 이거는 레지스트리 연구들이 이제 외국에는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레지스트리를 기반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증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확률은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뇌전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 정도의 환자들이 뇌전증이 없이 지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다른 증상들은 이제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레지스트리를 모으는 게 쉽지가 않고 그냥 한 병원의 경험만 주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런 환자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정확한 통계가 보고되어 있지는 않아서 레지스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게 처음, 이게 토스카 레지스트리는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전체 TSC 환자 한 230명, 40명 정도를 모아서, 다 내놨던 결과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뇌전증 자체는 전체, 한 83.5% 정도가, 증상을 갖는다고 되어 있고, 주로는 2세 이하에서 78%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피질 결절이라든지 뇌심막하 결절 그리고 신장의 문제, 심장의 문제 이런 것들도 각각의 이제 퍼센테이지들을 일단 보고는 되고 있는데 어떤 국한된 나라 또는 이 연구에 포함된 그런 센터에서의 보고이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 또 인종별 그런 차이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더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무증상일 확률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많은 환자들은 지능 장애나 또는 뇌전증을 갖는 것은 현실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동반되는 질환들, 폐나 신장 등이 전 생애에 걸쳐서 발현됐다고 되어 있는데 안심할 수 있는 나이대는 몇 살쯤인가요?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적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이후에 이제 새로 질환이 발병할 확률은 적긴 한데 통상적으로 또 안심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면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지속적으로 저는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도 아마 요 그래프는 각각의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연령을 2008년도에 이제 나왔던 논문 중에 하나인데요. 출생 전에는 심장,
자체 그런 어떤 그 랍도나이머가 뭐죠? 제 아, 심장 어쨌든 결절, 행동, 이제 한국말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가 약 한 70% 정도, 출생할 때는 90%가 보인다고 되어 있고요. 처음에 출생하고 나서는 뇌전증 자체가 많이 생기진 않지만 두 돌 때 되면 이제 확률이 올라가고, 여기 이제 뭐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린 나이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지만 이제 나이가 훨씬 더 들어서, 즉 연령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비율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떤 결절 경화증이나 진단을 내렸다고 해서 모든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뭐 조재석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에 따라 증상 발현은 좀 다양할 수 있고, 다만 호발하는 연령 자체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굴과 팔다리에 있는 백반, 흰 반점의 개수가 나이가 들면서 더 늘기도 하나요? 어떻게 대답할까요? 뭐 일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파이브로마들은 더 생길 수 있고 특히 원래 있던 거는 좀 늘어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주로 하고는 있습니다. 또 신체가 커짐에 따라 뭐 크기는 늘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조금 아마 이게 차그리 패치를, 네, 플라크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예, 네네네. 그래서 다음 볼까요? 두 번째는 이제 발달과 인지가 또래에 비해 많이 벗어나지는 않지만 조금씩 느린 경우 앞으로 잘 성장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잘 성장한다는 이 정의가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특별 이 결절성 경화증은 관리하는 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뇌전증, 뭐 다른 증상들에 대해서 관리를 지속히 한다면 건강하게 잘 성장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발달 지연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따라오고 뭐 정상적인 지능으로 클 수 있냐 이런 것도 좀 다른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많이 벗어나지 않으면은 잘 따라오는 경우가 조금 더 빈번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또 환자마다 또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 결절경화증에서의 그런 신경계 증상은 매우 중요하고, 결국은 그런 부분, 특히 이제 약물 난치성 뇌전증 같은 부분들이 얼마나 잘 조절이 되느냐, 또 우리가 탄드라고 하는 그런 문제 음, 행동들이 얼마나 잘 조절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발달, 인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좀 되는 것 같아서요. 만약에 지금 평가하는 시점이, 발달과 인지를 평가하는 시점이 뭐 한 3, 4세가 됐다. 그러면은 사실은 조금 안심하고 조금 볼 수 있고, 다만 음, 다른 장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지금 영악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면밀히 관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뇌파는 정상인데 결절 부위로 인한 국소경련은 계속 지켜봐야 하나요? 아, 네. 그래서 뇌파라는 거는 이제 어떤 뇌파를 찍으셨는지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 이게 30분 그냥 그 일어났다 잤다 하는 짧은 뇌파에서는 뇌파 이상이 안 보이는 경우도, 환자도 안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발작이 있고, 이제 담당 선생님께서 이거는 국소경련이라고 판단을 하셨다면,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치료 안 하고 계신다면, 그 국소 발작이라고 이제 부모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증상들이 임상적으로 그런 뇌전증에 해당하는 발작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요. 이런 것들은 또 담당 선생님과 음, 상의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진단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게 네네. 뭐 반복되는 발작도 문제지만 그 발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약물이나 이런 부분들도 주의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축이 아닌 국소경련은 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가요? 네. 그래서 사실 특정 발작 타입이 뭐 발달이랑 어떻게 영향을 준다 이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진 않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 국소 발작을 하니까 뭐 영화 연축이 더 나쁘고 뭐 이렇다기보다는 통상적으로 영화 연축이 나타나는 환자들이 그 환자들이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지능 저하, 발달 저하가 조금 더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연축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나쁜 것인지 애초에 조금 기능이 떨어지는 애들이 발달 저하도 좀 심하고 연축을 하는 것인지는 아주 명확하진 않습니다. 네, 질문 하나가 있는데 요거까지 보고, 결절경화증 환자들은 아까 한 80% 정도 이상이 뇌전증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주 신생아식 영아기에는 주로는 국소발작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보통은 한 4에서 6개월 정도부터 이제 우리가 영아 연축, 요즘은 어쨌든 연축성 경련을 하게 되고, 그거에 따른 뇌파소견이 보이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두 돌 지나면 사실 여러 형태의 그런 발작들이 생기면서 결국은 레노스가스도 증후군이라고 하는 약물 난치성 뇌전증의 형태로 가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조금 아이가 힘들게 되는 그런 형태로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하나가 좀 들어왔는데요.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일째 첫 경련 후에 지금은 생후 이제 9개월이고 국소 경련 증상이 있는 여아입니다. 초반에 잡히던 경련이 현재 약을 추가해도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복용 전에 지속적으로 경련을 합니다. 뇌 결절로 인한 경련 원인이 명확하다면 이 경련은 완전히 제거인가요? 소거하기 음, 어려운 게 맞나요?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그러니까 이게 음, 일단 결절성 경화증 환자들이 난치성 뇌전증 있는 경우가 빈도가 10에서 20% 정도 어느 정도 있고, 난치성 뇌전증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물론 정의상 약을 2개 이상 쓰는 거를 난치성 뇌전증이라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상 갔을 때 좀 소거가 어려운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환자마다 다 달라서 딱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러니까 항상 뇌전증은 첫 번째 치료를 할 때는 완전히 없애는 걸 목표로 치료를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약을 쓰는지, 뭐 수술적인 옵션을 다 어, 고려해봤는지, 뭐 케톤 시기 같은 걸 해봤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답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수술적인 치료나 뭐 미주신경 자극, 아니면은 케톤 시기 등등 아직까지 옵션들이 꽤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환자들 중에서. 그래서 완전히 소화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물론 있지만 여러 가지 옵션들을 다 한번 해보고 나서 고민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뭐, 그거는 그 전형적인 다를 수 네네네. 있겠는데, 요즘은 어린 나이에도 이게 결절경화증이 사실 뇌전증 수술에 그 전에 이제 그 적응증이 잘 안 된다라고 받아들였던 네네. 이유는 그런 어떤 피질 결절 자체가 그 결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네트워크 질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결절을 제거를 했는데 다른 조용하게 있던 아, 결절에서 다시 증상이 네네네. 생기면서 이 수술에 대한 효과가 떨어져서 그때 굉장히 조금 어려워했는데 요즘은 이런 문제되는 결절들을 찾는 방법들이 요즘 뭐그 스테로이드나 이런 네네네. 것들처럼 또는 국소적으로 그 부분만 이렇게 레이저로 녹이는 그런 치료들 이런 것들도 좀 있어서 만약에 명확하게 그 부분이고 충분히 확신이 임상의 선생님께서 든다면 뇌전증 수술도 저는 좀 초반에 적극적으로 해볼 수 네네네.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조용하게 있는 그런 피질 결절이 이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생후 8개월의 연축이 발견돼서 아까 비가바트린을 1.5g씩 복용, 이게 멀미그램이야 이게? 이게 많은 거. 어쨌든 복용 네. 중이고 현재는 연축 경련이 없습니다. 약물 중단 후에 재발하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가까운 병원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분당 서울대로 와야 네. 되는지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거 되게 많이, 뭐 사실 영양학뿐만 아니라 항상 뇌전증 환자들한테 설명하는 건 초반에 애매하면 당연히 꼭 응급실 오셔야 되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런 발작 경험을 여러 번 해보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안전하게 몇 번 확인했다면 아주 짧은 발작이고 애가 이제 원상태로 다시 돌아왔다면 꼭 가야 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게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에 잘 판단이 어려우신 경우는 그냥 방문하시는 걸 권장이 되고요. 반드시 방문해야 되는 조건은 내가 발작하고 나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 발작이 매우 길 때는 꼭 병원을 방문해야 되고, 그럴 때는 반드시 그 가까운 병원을 가서 일단 응급처치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 질문도 보통 5분 이상 경련 시에 바로 응급실로 가는데 5분 미만으로 짧게 경련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면 음, 좋겠습니까가 지금 아마 답변이 네네네.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 질문은 네네. 먹던 약을 끊고 나서 재발한 거죠. 중단하고, 네, 그랬을 네네네네네. 때는 어떻게 그 질문이 생길 거예요? 어떻게 하실 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길게 하면은 일단 가까운 병원에 가야 되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경련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응급실 가시는 건 네네. 아니고, 아기 상태가 괜찮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가야 아, 되기 그쵸, 때문에 그쵸. 원래 치료받았던 병원의 선생님을 다시 찾아가는 게 일단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선생님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다른 어떤 치료 옵션에 있어서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하면 어떤 선생님들 같이 상의를 하신다면 그런 거 타 병원을 갈 수 있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하진 않으니까 환자분들은 아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시면 되고 충분히 서로 이야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증상이 심하지만 여러 항경련제를 병용하고 계속 증량해도 잘 조절되지 않을 때 약을 계속 늘리는 게 맞나요? 아니면은 다른 접근을 필요한지. 사실 이건 뭐 일반적인 얘기하고 비슷할 것 네네네. 같아요. 다들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조절하기 위해서 약을 좀 증량하고 변경하는 거는 필요하고요. 뭐 아주 난치성인 경우는 아까 말씀해주신 수술도 요즘에 테크닉이 많이 발달해서 그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할 수 있고 뭐 미중용 자극기 이런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의 그런 뭐 삶의 질입니다. 이게 너무 애가 힘든 거라면 그러니까 이걸 발작 때문에 애가 많이 힘들어 한다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해 볼 수 있겠고 아주 짧게 뭐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는데 잘 조절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짧게 짧게 하는 거를 그걸 잡으려고 약을 막 끝도 없이 늘리면서 애가 잠만 자게 되는 상황은 또 그 환자를 생각했을 땐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좀 맞춰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결절 경화 치료 옵션인데요. 그동안 이제 많이 알려진 그런 뭐 비가바트리나 칸나비디올, 케톤 생성 식이요법이나 에브로림스 같은 것들을 치료해 볼 수 있다. 그냥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요 질문 좀 이따 다시 할 아, 것 네네네. 같아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린 TSC 환자로 진단을 받았는데 아직 아마 뇌전증 발작은 없는 음. 그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경련 예방을 위해서 처방되는 비가바트린이 실제로 예방 효과가 있나요? 아마 요거에 대해 굉장히 잘 알고 계신 질문이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아주 최근 연구들이 이제 아마 이거 아셔서 물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피스타, 프리벤트라는 연구가 가장 이 랜드마크한 이걸 얘기하는 중요한 연구고, 요거 이제 예방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을 잘 해야 되거든요. 혹시 선생님께서 네네. 이제 보시면은 에피스탑 트라이얼이 제일 먼저 일단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프리벤트 트라이얼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에피스탑 연구에서는 그냥 모든 환자들에서 진단되면은 일단 이거를 비가우트는 줘봤는데 해보니까 발작, 특히 연축 쪽에서는 뭔가 난치성 이걸 줄이는 걸로 보이고 난치성 뇌전증의 위험을 줄이는 걸로 일단 에피스탑 트라이얼이 결과를 줬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단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인지 발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이렇게 일단 결론을 짓고 다음 연구인 이제 프리벤트 트라이얼이 이제 또 발표가 됐는데요. 이 미국 연구에서는 국소 발작 같은 게 줄는 것 같진 않고 영화 연축 자체의 빈도는 확실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발작, 이런 다른 것들, 국소 발작들의 빈도나 난치성 뇌전증, 내지는 발달 지연,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관심 있는 영역이죠. 그래서 단순히 연축만 멈추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발달을 좀 따라잡을 수 있게 도움을 주냐, 이런 것들은 현재로서는 뭔가 예방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어, TSC 환자에서 대마오일의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그래서 이게 뭐 간단히만 설명드리면은 뭐 결국에는 이제 네. 말씀 중에 아, 죄송하지만 네네. 질문이 많아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마호를 추가했을 때 한 20에서 50% 정도로 주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제 영아연축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음. 네, 아마 요거 때문에 아마 같은 질문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아마 7세 남자 환자이고, 뭐, 대마오일 포함해서 7개 이상의 약을 썼는데도 계속, 안 되다가, 에킨스 다이어트를 하면서, 멈췄는데, 이 경우에는 케톤만 반응을, 한다고 봐야 될지요. 그리고 음, 뇌뿐만 아니라, 케톤을 멈추면 또 발작을 하게 될까요? 그런 질문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또 설명드리면은 이게 모든 약을 딱
다 끊고 케톤 시기만 썼을 때 이게 다 멈췄다. 그러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다른 약물을 유지하면서 케톤 시기를 했는데 멈춘 거라면 이게 좀 복합적으로 뭔가 그런 항경련 효과들이 생겨서 멈출 거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경우는 이 추가적으로 뭔가 추가 케톤 시기로 얻어진 이런 이득이 또 빠지면은 또 경련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일단 유지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케톤 시기가 갖고 있는 이제 부작용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아, 그걸 네네네. 어느 정도 유지할지는 임상의 선생님과 맞습니다. 상의를 하셔야 네네. 되지만 식이요법은 딱 그거 같아요. 이게 뭔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불길을 일단 한번 잡은 거예요. 그래서 잡은 불길을 조금 이렇게 눌러놓고 유지를 시킨다고 하면 뇌가 충분히 안정이 좀 그 결절도 안정이 좀 되면서 추후에 약을 이제 뭐 그 식이요법을 끊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질문을 하나 더 좀 하면요. 레베트레스탐 약을 복용 중인데 용량보다 혈중 농도가 훨씬 낮게 나온대요. 그러면 체내 대사가 빠른 것으로 예측될 경우 약 용량은 동일한데 복용 횟수를 하루에서 두 번에서 음. 세 번으로 늘려야 되나? 나누어 복용해도 될까요? 물어보는데요. 이거는 뭐 일반적인 얘기 같습니다. 네, 이것도 그 사실 이렇게 물론 안 될 건 없지만은 그래도 이게 통상적으로 약이 그 테스트가 된 거는 두 번 먹게 일단 테스트가 되어 있고 오히려 용량을 늘려서 두 번으로 하는 게 더 일반적인 방식이고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옆에서 정말 혈중노를 보면서 하면은 세 번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두 번 용량을 늘리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약물 농도 검사를 제대로 했느냐를 일단 네, 궁금한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약을 제대로 먹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TDM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그 검사를 조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보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가는데, 글쎄 제 개인적으로는 약물에 대한 반응은 계기별로 좀 달라서 네. 그래서 적정 약물 용량도 사실 계기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낮게 나온다고 해서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건 조금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아이 충분히 여러 가지 또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있으니까 담당 교수님과 상의를 하시면 그 좀 평가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약을 한꺼번에 이렇게 바꾸거나 네, 그러면은 이거 추천하고 싶진 네, 않습니다. 네. 네. 그 세가 그 거대 세포 성상 세포종과 이 에볼루스트 복용에도 계속 증상이 있습니다. 뭐 사이즈가 줄지 그러니까 않는다는 줄지 거죠. 않는다는 뜻입니다. 효과가 어떤가요? 이것도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자라는 것만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세가는 커지는 병이기 때문에 성장 속도를 늦추고 안정화가 되고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국제적으로도 25% 이상 커지지 않으면 일단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유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될 것 같고요. TSC 환자의 뇌결절 수술 후에 예후에 대한 통계가 궁금합니다. 네, 이것도 뭐 아주 최근 뭐 연구들에 의하면은 그 2025년에 나온 연구고 메타 분석을 한 연구인데 2,000명 정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본 거죠. 60% 정도에서 70% 정도의 환자가 발작이 잘 조절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정말 환자마다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개개인별로 맞춤형 해석이 필요하고 특히 그 테크닉이 발전하기 전과 후가 또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네, 데이터는 이렇지만 뭔가 담당 선생님과 자세한 얘기를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뇌결절 부위에 뇌파말 이상소견 다음 점 주세요. 이상소견 보인다면 약물 치료 조절 안 되는 경우 수술이 효과적일까요?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게 딱 있으면은 뭐 해볼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아까 김정석 교수님 말씀해주신 대로, 이거는 어떤 결절 하나만 딱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얘를 없애면은 다른 데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거는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진단 기법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좀 충분히 탐구해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수술 전 검사를 뭐 네, 많이 네, 좀 해야 됩니다. 네. 뇌결절 수술 후에 그 나중에 나이가 들면 또 새로운 결절 생기기도 하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절이라고 말하는 이 튜버, 결절이 새로 생기는 건 아닌데, 그래도 쇠가 같이 이제 암성 병변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것들은 모니터를 좀 하는 게 필요한 걸로 알려져 네, 있습니다. 그 나이에 따라서 저희가 MRI를 이제 찍거나 이런 것들을 좀 시기를 조절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면은 새로운 결절이 이렇게 막 나이가 들어서 생기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결절경화증 확진돼서 유전자 검사를 부모 검사를 통해서 남편 또 확진을 받았습니다. 무증상이었는데 이 아이의 증상이 경미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마찬가지로 그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아이의 증상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일반적 유전 질환이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같은 유전자의 문제가 같은 딱 그 자리에 문제가 있어서 이어져 왔다면은 일반적으로는 유사한 표현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빠랑 똑같이 클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가능성만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요. 일단은 괜찮게 클 확률이. 근데 같은 거라도 표현형이 다른 경우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아빠가 뭐 예를 들면 심장 증상이 없었는데 애는 또 생겼다. 이게 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기준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네. 유전자형과 표현형의 어떤 연관성, 뭐 아직까지는 TS1, 2 이렇게 구분해서 보긴 하지만 아주 수많은 베리언트들이 지금 변이들이 발견이 좀 되고 있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고 최근에 뭐 국내 데이터도 뭐 있기는 했지만 음, 지금 요 코드 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한번 좀 규명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 네. 또 저희의 하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요 내용으로 아마 내년에 한번 저희가 또 세미나를 할 예정이라 그때 좀 네. 더 말씀을 잘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35개 될 여아입니다. 이거는 이제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아마 멜라토닌을 한 4mg을 드시는 것 같아요. 계속 먹어도 될지 수면 때문에 많이 네. 물어보셨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멜라토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건강한 환자 기준으로 뭐 최장 7년까지 먹였는데 문제가 없었다. 평균적인 연구들은 평균 3년 정도 멜라토닌 지속 복용을 했을 때 유의미한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고, 특히 이제 뭐 지금 여기 환자가 발달 지연 있는지 모르겠지만 발달 지연이 있는 경우는 장기 복용을 하는 환자들과 연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멜라토닌이 그 건강한 친구라면 특히 멜라토닌의 경우는 수면 사이클이 잘 맞춰지게 되면은 끊어도 굉장히 몸에서 잘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휴지기를 가져도 잘 자는 경우가 많아서 휴지기를 갖는 것도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저는 멜라토닌을 사랑합니다. 저도 많이 줍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19세 그 아들이 이제 복부 초음파를 했는데 그 신장 결절이 생겼다고 합니다. 결절이라기보다는 심장결. 그 네네. 무록이 생겼다는 게 아, 맞습니다. 네네네. 아직은 작다고 하고요. 2년에 한 번씩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커질 수도 있는지. 아, 그렇죠. 그 커질 수도 있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거보다는 이제 신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외국의 그 이제 영국에서 내놨던 그 결절경화증 환자들을 이제 서베일런스를 하고 이제 감시를 하는 그런 방법을 가이드라인 냈는데 거기에서는 사실 초음파보다는 MRI를 많이 아, 좀 네네. 권유를 합니다. 이제 콩팥 MRI를 통해서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이 이게 정말 신장 결절인 건지 아니면 신장에 생기는 그런 무록 그게 이제 커진 건지 이거에 따라서 좀 얘기가 좀 달라질 것 같고 또 그 사이즈 자체는 지금 19세라고 하셨는데 보통 청소년기에 좀 많이 커지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사이즈가 약간은 이게 왜냐면 더 음, 커지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신장의 기능이죠. 아까 네. 말씀하셨던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유의를 어떻게 할지를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초음파 선정도 뭐 정확할 수 있지만 이 지금 19세 정도라고 하면 MRI나 이런 걸 통해서 추적 관찰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오늘 그 많은 그래 저희가 좀 준비한 내용은 그래도 다행히 잘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참가해 주신 분들이나 또 본인의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 결절경화증이라는 병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하는 질병입니다. 관리하는 질병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관리라고 했을 때는 그 전신에 무슨 뭐 증상들이나 이런 뇌전증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의 발달이나 그런 정신과적인 문제, 그런 우울증, 이런 사회적인 것들도 사실 저희가 관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레지스트리 사업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좀 잘 코드를 구축을 하고 앞으로도 이거를 기반으로 뭐 보험이나 정부에도 그러니까 환자들이 더 필요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단순히 발작 조절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이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을 많이 좀 아, 네.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네. 아까 저 발작 조절에 관련돼서 특히 칸나비디올이나 이런 부분들도 원래는 이제 나이에 대한 적응증이 음, 외국과 저희 나라가 좀 많이 좀 달랐고 기대하기로는
대한내전증학회와 대한소아신경학회에서는 그 연령을 2세로 네. 예, 낮추고 이런 것들이 아마 곧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 즉 어떤 발작 조절을 할 수 있는 치료 옵션들을 조금 많이 만들고 있고 또 이제 그런 치료들이 이제 너무 어린아이들한테 적용을 못 했었는데 그런 경험들이 좀 많이 좀 쌓이면서 좀 치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아주 어린 나이에 적극적인 발작 조절과 약물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면서 결국은 인지발달적인 부분들을 잘 좀 케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이제 발작 조절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어서요. 아마 더 많은 정보들이 쌓이면 더 좋은 또는 더 나은 대답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장 좀 넘겨주실래요? 네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많은 기관, 전국에 있는 기관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이 결절경화증 연구에 대해서 지금 이 어플리케이션에 저희가 아마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고, 곧 여러 가지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좀 많이 얻고 이것을 또 이렇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내년 1월에 또 한번 저희가 이제 분기당 한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 경북대학교 병원 소아신경과 이윤정 교수님과 함께 시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마 유전 쪽을 얘기하지 않을까 음, 생각이 좀 드는데 그때 다시 한번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저희 세미나에 관심 갖고 또 이렇게 계속 있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